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러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총론 1회독 57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절 정범과 공범의 구별. 삼마에러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그럼 먼저 1번 일반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1번이 구별의 근거. 정범과 공범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형법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선 각 직상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각 직상의 범죄 구성 요건은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의 행위자이면서 그러한 행위를 정범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요건상의 행위 수행 여부만이 정범성의 본질적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간접 정범과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자도 정범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범과 공범의 개념적 구별은 결국 형법 총칙과 각직의 관련 규정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을 전제로 한다. 이번에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학설의 태도. 학설 이름을 먼저 표시해 놓겠습니다. 형식적 객관설. 범죄 구성요건의 문헌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요건적 행위 실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수행한 자만이 정범이고 예비행위나 원조행위를 통해 구성요건 실현에 기여했을 뿐인 자는 공범이라는 견해이다. 이 입장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라는 형식적 기준 때문에 정범과 공범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날 형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간접정범은 설명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입장은 조직범죄의 경우 배후에서 조종만 하는 우두머리를 공동정범자로서 파악하지 못하고 교사나 방조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있다. 간접정범이나 조직범죄의 수계는 구성요건적 행위 실행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가로 이번에 실질적 객관설,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이 풍미했던 19세기에 정범과 공범을 인과적 사고에 기초하여 구별하거나 행위 가담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구별하려던 견해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세부적으로 범죄 소행에 필수 불가하게란 기여를 한 자, 즉 결과 발생의 원인을 부여한 자는 정범이고 결과 발생을 단순히 조건만 부여한 자는 공범이 된다는 필요설. 동그라미 2번에 시간적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요건적 행위 시에 572페이지 관여한 자는 정범이고 행위
행위 이전이나 이후에 관련자는 공범이라는 견해. 동시설. 동그라미 3번에 가담자의 법익 침해 행위가 협동적 혹은 동가치적 경우에는 정범이고 종속적인 법익 침해에 불과했다는 공범이라고 하는 견해. 오유설 등이 있다. 그러나 방가로마자 1번에 실질적 객관설 가운데 필요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론이나 원인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타당하다. 방가로마자 1번에 뿐만 아니라 필요설은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한 자는 언제나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방가로마자 3번 동시설은 행위 시에 방조한 자도 정범으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간접 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며, 방가로 4번의 오유설은 그 구별 기준이 상대적이어서 유용한 척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가로 3번의 주관설. 주관설은 인과관계에 관한 조건설의 입장에 서서 외부 세계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하면 정범이나 공범이나 모두 결과 발생에 대한 조건을 제공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객관적 측면만을 가지고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채도를 맞춰야 한다고 한다. 주관설은 다시 동그라미 1번에 자기의 죄를 범하려는 자, 즉 범행을 자신의 것을 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는 정범이고, 타인의 죄를 범하려는 자, 즉 타인에게 종속되어 타인을 위하여 보조자로 협력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는 특히 공범, 특히 방조범이 된다는 견해. 의사설과 동그라미 1번에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하면 정범이 되고, 타인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행위하면 공범이 된다는 견해. 이익설은 아닙니다. 주관설을 극단적으로 관철시키면 방가로마자 1번에 범행에 대한 이해관계나 행위자의 지배의사 등이 입증되어 정범의사가 확정된다면 스스로 구성요건적 요소를 전혀 실현하지 않고 전적으로 타인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 자도 정범으로 보아야 하고, 방가로마자 2번에 방조의사로서 행위하는 자라면 스스로 모든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시킨 경우에도 단순한 방조범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취할 바가 못된다. 방가로 4번의 행위지배설. 정범과 공범의 구별 척도를 주관과 객관의 이미 통일체로 구성된 행위지배라는 표지에서 찾는 견해이다. 오늘날 독일에서 행위지배 573페이지란 고의에 의해 부착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 진행의 장악 혹은 의사에 의해 지배된 사건 경과의 조정 등으로 개념 정의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가담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에 적합한 수단을 투입, 조정함으로써 그 범죄를 장악하여 결과 발생에 이르기까지 그 진행 과정을 지배하고 있으면 행위 지배가 있다고 하게 된다. 여기서 구성요건 실현을 자기 의사에 따라 조정하는 자란 그것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지하거나 계속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와 같이 행위를 위해 행위지배를 하는 자가 정범이 된다. 이에 관해 스스로 행위지배를 하지 못하고 단순한 죄인자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자는 공범이 된다. 우리나라 학설은 대부분 행위지배설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학설은 형법학에서 학설사적 의미밖에 없다. 양가리 이번의 플레이테도
대법원도 행위지배설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 정범과 방조범, 공범의 구별을 위해 개인적 행위지배를 그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범 형태인 간접정범과 공범 형태인 교사범의 구별을 위해서도 행위지배라는 보다 상위의 구별 척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가 3의 결론. 형법 규정은 교사범과 방조범을 각각 교사의 의사, 방조 의사를 가진 자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교사한 자, 방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관사의 입장에서 공범과 정범을 구별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객관설도 범죄의 한 측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범의 본질뿐만 아니라 공범의 본질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행위집에서는 범죄 행위가 주관과 객관의 의미 통일체해야 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정범성, 행위자적 격의 표지를 구성요건과 관련시키는 형법에 당연한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실행의 일을 한 자만을 정범이라고 하지 않고 구성요건 실행의 일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서도 범행을 지배하는 경우 간접 정범도 정범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행위지배를 정범과 공범으로 구별하기 위한 척도로 인정하면서도 행위지배설 174페이지의 대표적인 주장자인 록신의 주장과 같이 사건 진행의 중심 인물에 해당하는 정범의 세 가지 형태의 상응되게 행위지배의 내용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 정범의 경우 행위지배는 실행행위의 지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지배를 의미, 간접 정범의 경우 행위지배는 우월적 의사지배, 행위자의 의사와 계획, 때도 타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하고 공동정범의 경우 행위지배는 기능적 행위지배, 본업적 역할 분담에 따른 전체 계획의 수행에 필수 불가한 기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를 치겠습니다. 직접 정범의 경우 행위지배는 실행행위의 지배, 간접 정범의 경우 행위지배는 우월적 의사지배, 그리고 공동정범의 경우 행위지배는 기능적 행위지배. 로마자 1번의 정범의 개념에 관한 이론 1번의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의 동가치성을 인정하는 조건선을 이론적 기초로 삼으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그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라고 하는 이론을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이라고 한다. 과거 독일 형법학에서 인과적 사고에 터잡아 범행의 어떤 기여라도 한 자는 전부 정범으로 보려고 했던 입장이므로 인과적 정범 개념 이론이라고도 한다. 이에 의하면 교사범과 방조범은 원래 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범 규정에 의하여 정범 그 자체와 달리 처벌한다. 따라서 공범 규정은 정범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처벌 축소 사유가 된다. 또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의해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확장적 정법 개념 이론은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주관설과 결합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모든 외부적 기여를 전부 동같이 한 것으로 보아 결국 정범 개념이 극단적인 확장적 소지를 열어주었다.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에 따르면 결국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단일 정범 개념으로 귀착되고 말기 때문이다. 교양법정주의를 철칙으로 삼고서 형식적인 구성요건의 틀을 가능한 한 벗어나지 않으려면 정범 개념을 제한적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청 때문에 확장적 정범 개념을 수용할 수 없다. 575페이지 2번의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 반면에 구성요건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정범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구성요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이 정범이며 구성요건 이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에 조건을 준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는 이론을 제한적 정범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동그라미 1번에 교사자와 방조자와 같은 공범은 정범 처벌 규정 이외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거별로 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지만 처벌 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범 규정은 처벌 확장 사유가 된다. 동그라미 2번의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정범은 이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와는 객관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형식적 객관설과 결합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이용행위에 대한 간접정범과 현장에서 망보는 자의 행위기여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난점이 있다. 3번의 결론. 확장적 정범개념 이론에 따르면 공범은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단일 정범 체계를 취하지 않는 한 확장적 정범개념 이론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정범개념은 구성요건을 출발점으로 하는 제한적 정범개념 이론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한적 정범개념 이론을 취하면서도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행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한 정범성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 지배설에 따라 형법 총칙 규정을 해석하면 정범 인정의 범위가 일정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의 정범 표지에 관련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정범 개념과 정범, 공범 구별에 관한 학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확장적 정범 개념과 제한적 정범 개념을 정범, 공범 구별을 위한 여러가지 학설들과 명령어적인 위치에 놓고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확장적 정범 개념과 제한적 정범 개념은 정범 개념의 이해 방식에 관한 태도 차이의 반영일 뿐이고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576페이지 로마字 3번에 정범, 공범, 구별, 학설, 행위지배설의 한계. 제한적 정범개념 이론에 따르면 정범개념의 1차적인 표제는 형법 각칙상의 범죄 구성 요건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형법 각칙의 범죄 구성 요건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미리 설명해둔 경우에는 행위지배설에 따르지 않고
범죄 구성 요건의 특별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 구성 요건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그 요건을 갖추어 있지 않으면 행위지배가 있더라도 정범으로 인정될 수 없고 공범, 교사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범죄 구성 요건에서 일정한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번에) 신분범 범죄 구성 요건의 전제가 되어 있는 특별한 일신전속적 특성, 관계 내지 지위 또는 특별한 일신전속적 상태라는 요소를 구비한 자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신분범 신분범의 경우에는 각 측의 범죄 구성 요건이 요구하는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고 신분을 갖지 않은 자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개인, 위중죄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횡령죄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등 신분자에 해당한다. 불인정 신분 부작위범도 보주인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당해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 신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 제33조에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할 때에는 신분 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의무범 의무범이란 형법 이전의 특별한 의무 위반을 저질러 하는 범죄 유형을 말한다. 의무범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의무범죄에 가담한 자 중에 실제로 행위지배를 한 자라도 그가 형법 외적인 특별한 의무의 주체가 아닌 한 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게 된다. 의무범 개념의 형법 이론학적 의의는 특히 신분 없는 고의있는 도구를 이용한 557페이지 신분자에 대해 매개자의 고의 때문에 배우자의 행위지배를 근거치기 어렵지만 그가 동시에 의무자인 경우에 간접 정보를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의무범이라 경우는 개념 카테고리는 독일의 록신이 주창한 이래 독일 학계에서 일정한 지지 구간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범 이론은 동그라미 1번에 의무범으로 분류되고 있는 범죄들과 종래 신분범으로 분류되고 있는 범죄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범 이론을 주장하는 견해들 사이에도 이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 뿐만 아니라 종래 신분범으로 분류되어 온 범죄를 의무범으로 분류하게 되면 의무범자가 의무 있는 자의 의무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의무범죄의 공범은 될 수 있지만 공동정범은 될 수 없게 된다. 이는 형법 제33조에서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경우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문헌에 관한 해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형법의 해석상 신분범 외에 구태여 의무범이라는 새로운 범죄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없다. 3번의 자수범 양가로 1번의 자수범의 의의 반가로 1번의 자수범의 개념 자수범이란 구성요건적 행위를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를 통해 몸소 혹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수행할 것을 구성요건에 미리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음주운전의 경우
술을 먹고 자동차를 몸소 운전한 자만이 정범이 되고 위증죄의 경우 손절을 하고 허위 진술한 자만이 정범이 된다. 자수범에서 행위자의 자수적인 행위 수행을 구성요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수성이 당해 범죄의 특별한 행위 방가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방금 이번에 자수범 개념의 인정 실익. 자수범 개념을 인정한 실익은 행위 지배라는 척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수성이라는 척도에 의해 정범과 공범이 구별된다는 점에 있다. 이에 의하면 자수범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자수성이 정범 표시가 되고 자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위 지배가 인정되더라도 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자수범의 경우에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간접정범의 578페이지 형식으로 범죄를 범할 수 없고 자수적 행위 수행이 없는 자는 공동정범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 양가로 이번에 자수범 개념 부인론과 긍정론, 종래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결과의 조건을 둔 자는 모두 정범이 되므로 자수범 개념이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날의 형법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간접정범 및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없는 범죄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수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형법 제33조가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이나 공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형법 제34조 1항이 간접정범의 경우에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법 제33조가 우회적으로 간접정범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접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간접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형법 제33조가 간접정범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수범은 공범과 정범에 관한 형법의 일반 이론의 차원에 앞서 형법 각칙상의 개별 구성요건의 특수성 때문에 범죄 성립의 범위를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 구성 요건상 자수성이라는 표제를 당해 범죄의 고유한 행위 방가치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죄를 해석론상 자수범으로 특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가 있다고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자수범 개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양가 3번의 자수범 판단 기준. 구체적으로 자수범으로 분류되는 범죄의 종류는 학자들마다 제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어떠한 범죄가 자수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이론은 없고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안되고 있다. (579페이지) 방가로 1번의 문헌설. 이 견해는 범죄 구성 요건의 문헌상 제3자의 행위가 애당초 구성 요건을 실현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범죄가 자수범이라고 하면서 형법상 강간죄를 대표적인 자수범의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의 언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만을 가지고 자수범과 비자수범을 구별하는 문헌설의 한계가 있다. 언어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법률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가능하도록 하는 문헌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가로 2번의 거동범설. 이 견해는 범죄를 거동범과 결과범으로 나누고 거동범, 즉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킴에 있어서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한 신체 동작만을 요구하는 범죄만을 자수범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동범을 자수범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동범이 처벌되는 것은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법익 침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음을 근거로 하는데 제3자로 하여금 범행으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접 폭행 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고등범의 핵심적인 불법을 실현하였으므로 역시 간접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가 3번의 이분설, 진정자수범설, 부진정자수범 구별설. 이 견해는 형법상의 범죄를 지배함과 의무범으로 대별하는 전제하에서 지배범 가운데 제3자의 행위 지배가 전혀 불가능한 범죄를 진정자수범이라고 하고, 의무범 가운데 당해 구성요건의 불법 내용이 고도 일심전속적 외부 의무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위반해야 당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범죄를 부진정자수범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형법상 의무 개념을 의무범 개념을 인정한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형법상 의무범이라는 범죄 카테고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무범 인정을 전제로 하는 이 견해를 취할 이유는 없다. 방금 4번의 3유형설, 자수범 여부를 개별적인 구체적 구성 요건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수성을 인정하기 위한 세 가지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자수범은 첫째, 범죄의 실행에 행위자의 신체적 가담을 요구하는 범죄. 둘째, 일신적인 인격적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 셋째, 소송법, 기타, 형법 이외의 법률이 행위자가 스스로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범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580페이지. 이 견해에 의하면 자수범의 첫 번째 유형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또는 피구금분여 간음죄 및 개간죄에 해당하고, 두 번째 유형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간통죄가, 그리고 세 번째 유형에는 위증죄와 공무이탈죄가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서 내세우고 있는 자수성 인정의 세 가지 요소들은 구성요건의 문헌 구성 과정과 개입하는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헌서를 취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소송적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자수범을 인정하는 것은 동질성을 이탈하는 형법 외적 요소에 의해 자수범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로 나아가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수범의 종류가 통일되지 않은 이유. 강간죄와 준강간죄 등에서 성범죄가 자수범의 범죄에 속하는가와 관련해서 학설상 견해가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다. 다수의 견해가 강간죄를 자수범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준강간죄 등의 자수범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강간죄와 준강간죄 등이 독일형법과 우리형법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차이를 무시하고 독일형법의 해석론에 따르고 있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독일형법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행위자가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게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준강간죄 등의 경우에는 행위자 이외에 제3자가 준강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독일 형법 하에서 강간죄는 당연히 자수범이 아니고 준강간죄 등의 경우에는 자수범으로 해석하는 데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강간죄나 준강간죄 등이 어느 경우도 제3자의 행위에 관한 내용이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형법의 해석론으로는 자수범 인정 여부에 관한 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를 두지 말아야 일관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5분의 결론. 자수범의 종류 및 자수범의 실질적인 기준은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을 통하여 얻어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특수성을 가장 폭넓게 고려하고 있는 3유형설에 의해 주장된 세 가지 기준이 형법상 자수성의 실질적 기준으로서 가장 유용한 척도라고 하겠다. 3유형설은 자수범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개별 구성요건에 규정된 주체와 객체 또는 주체와 수단, 상호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수범 인정의 판단 기준을 도출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3유형설에 따르더라도 각 직상의 개별 범죄 종류의 자수범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형법 강론에서 581페이지 다루기로 한다. 자수범에 관한 소극적 개념 정의. 자수범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형법 법칙의 구성요건의 해석론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 성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수범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를 내리기를 포기하고 자수범의 소극적인 정의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자수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범할 수 없는 범죄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수적 실행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성립도 인정될 수 없는 범죄라고 정리해둘 수 있다. 따라서 자수범 개념을 인정하게 되면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할 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도 간접적 형법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신분범이면서 자수범이 아닌 범죄의 경우 신분성을 갖추지 못한 가담자는 형법 제33조의 규정을 통해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자수범의 경우에는 자수성을 갖추지 못한 가담자는 형법 제33조의 규정을 통하여 자수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수범을 길게 보고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걸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4번에 목적범, 영득범 등 고의외의 구성요건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가 있다. 예컨대 형법 각칙의 제3범죄 중에 영득죄의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이상 없는 자는 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 밖에 목적범의 목적, 표현범의 표현, 경향범의 경향이라는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의 경우에도 정범은 될 수 없고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목적범의 목적 요소를 행위자 관련적 신분 요소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서는 목적 없는 자라도 목적 있는 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목적범의 공범뿐만 아니라 목적범의 공동정범도 될 수 있다고 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너무 많이 냈는데요. 여기까지 한 걸 올려두고 또 다음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